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뒤늦게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소설의 내용의 극히 일부분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제가 소설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이 몇 년 전에 출간되어서 참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 소설이 이 소년이 예일대 법대 로스쿨을 나오면서 성공하는 그런 크게 보면 석세스 스토리, 그런 성장 소설이지만 그 뒤에 담아져 있는 모든 배경이 미국 사회의 또 여러 가지 단면들, 그리고 트럼프 신드롬이 왜 나타났으며 그가 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 그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 소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이번 달에 개봉돼서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 것은 그 일본에 대해서 도쿄타워라는 그 소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소설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 그 사회의 정서를 아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던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 엘리지가 그런 미국의 한 단면, 미국 사회의 그런 변화와 여러 가지 특징을 정말로 잘 묘사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101마리 달마시안 소설 그 영화가 됐을 때 클로리야? 하여튼 그 사람으로 나왔던 글렌 클로즈 이 아주머니 여우가 이번에 여기서 힐빌리 노래 할머니로 나왔고 슈퍼맨이 나왔던 이 맨 오브 스틸에서 엄청나게 예쁘게 나왔던 이 에이미 아담스라는 여배우가 두 명이 정말로 아주 작정을 단단히 하고 여우주연상 정말로 받으려고 정말 정말로 연기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할머니가 진짜 이 주인공의 진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이 글렌 클로스가 이번에 이제 열연하는데 정말로 비슷하게 분장도 하고 원래 얼굴이 어땠는지 생각 안 날 정도로 정말로 분장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오른쪽 남자가 소설의 주인공, 소설을 쓴 그 사람이고 그 왼쪽이 배우고 또 이렇게 오른쪽이 진짜 엄마고 이 왼쪽이 배우인 것처럼 정말로 배우들이 그 원래 캐릭터들, 원래 엄마와 아들 또 할머니의 모습을 잘 살려낸 영화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점은 이 소설에서는 그 노다 패밀리에서 정말 성공을 한 이 성공의 석세스 스토리가 잘 영화에서는 나타났지만은 그 배경이 되는 미국의 절망, 왜 트럼프 신드롬이 나타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영화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이 어떻게 건국되었으며 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잠시 역사를 통해서 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이주와 정착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대는 그 미국을 개척하러 온 처음 개척 주민들의 마음은 남미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 남미의 스페인이 먼저 갔을 때 거기 원주민들을 이 사람들이 막 착취하면서 엄청난 농장을 만들고 금은보화를 막 탈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여기 가면은 북미 가서 뒤늦게 식민지를 건설하면 우리도 가면 떼돈 벌겠지 하고 이 사람들이 가게 됐습니다. 이 남미의 그런 장면들인 거죠. 그랬는데 웬걸 갔더니 실제로 그 제임스타운이 건립되었을 때 그곳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금은보화가 넘쳐나지도 않고 땅은 상당히 척박했으며 그리고 농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웠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 남미의 원주민들과는 다른 엄청 막강한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디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겨울을 나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축하하는 땡스기빙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코비드 19이지만 땡스기빙을 즐기자고, 왜냐면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꿈을 가지고 와서 정착하고 첫 겨울을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우리의 건국의 정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정도로 그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설차게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타운 식민지의 경영자들이 이렇게 두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돈을 벌기는커녕 떼돈을 벌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엄청나게 굿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식민 회사를 따라갔던 주민들에게 땅을 분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커당 50
50센트를 주고, 그 당시 돈 50센트를 주고 그 땅을 분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영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먹고 살려고 할 때는 이게 뭐 내 건가, 뭐 내 돈, 내 재산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곳을 열심히 가꾸고 농장으로 키워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유럽에서는 나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자영농이 아니었는데, 내 땅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정말로 잘해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이 남미처럼 막 트로피칼하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나진 않았지만은 척박했으나 그래도 넓었고 열심히 농경을 했을 때 그걸 농장으로 읽을 수 있었다는 유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열일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자영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인간의 그런 내 거일 때 열심히 하고 나의 그런 탤런트와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자본주의가 성공하고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닙니까? 내 거일 때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그 보상이 돌아올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투신할 수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자영농이 이끌어가는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자립과 자유함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 땅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저 스스로 이제 정치 의식이 형성되고 우리 마을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마을 의회를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초기 아메리카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독립적인 자수성가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함의는 결국에 스페인이 지배했었던 남아메리카 모델은 그 막대한 은이 스페인으로 흘러 들어왔지만 그 흘러 들어온 은이 결국에 엄청난 그런 카톨릭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유럽에서 그 돈으로 다 써버렸었고, 오히려 그것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거나 자영농의 발달을 일으키지 못하고, 동시에 남미 자체에서는 그런 금은이 유출되고 그곳은 그 잔인한 그런 농장 제도가 유지되면서 지금까지도 중산층과 자영농이 없는 극도의 모순과 가난이 있는 그런 노답 나라들이 여태까지 있는 반면에, 영국과 북아메리카 모델은 영국도 이 어느 순간이 났을 때 이곳에 대한 그립을 풀면서 독립을 시키고, 이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자영농의 나라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성공할 수 있는 윈윈이 일어났고, 밑에는 루즈루즈가 일어난 이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인간이 자율적으로 내 거와 내 재산과 정치적 경제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결국에 그것이 미국의 성공 요인이었고, 미국이 세계의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출발에서의 그런 차이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강한 중산층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죠. 이 중산층은 결국에 정치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지키려는 그런 정치의식을 가진 이런 중산층, 그리고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결국에 내가 일군 나라기 때문에 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시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법치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나의 재산과 나의 생명과 나의 그런 그러니까 나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율적이고 힘있는 그런 시민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전통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열일하면은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은, 나는 지금 힘들게 일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이 나라가 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로 인해서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고, 나는 유럽에서는 내 땅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여기 오면은 이 넓은 땅에서 내 땅을 얻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아메리칸 드림이 형성될 수 있었고 또 실천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에 미국의 부상을 이끌었다는 것이 다른 모델과는 다른 미국의 시작, 결국에 자영농, 그다음에 자립적인 인간, 정치적 경제적 주체가 이끄는 나라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이 좋으면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해, 날씨가 좋아서 막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는 필리핀도 엄청 못 살고, 막 그런 석유가 펑펑 나는 그 중동도 지금 막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지만은 그런 블러디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위해서 엄청난 소년병들이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러는 걸 봤을 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인간이 자신의 달란트를 꽃피울 수 있는 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상이 보장되는 법치, 소유권이 있는 곳이 결국에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결국에는 창조적 파괴를 야기할 수 있고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에 환경보다는 자원보다는 그 제도와 그런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메이플라워 호에 사람들이 타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조약을 맺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간 곳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왕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셀프 고번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 사람들이 야심을 가지고 이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독립전쟁을 하면서 독립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독립선언을 한 거죠.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도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선언서에서 창조주가 부여한 천부 인권을 얘기하면서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 파운딩 파더스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그 시대의 최고 천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서양의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능통한, 그다음 정치 사상에 대해서 능통하셨던 이 분들이 정말로 인위적으로 나라를 하나 만든 겁니다. 세상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그 나라가 생긴 건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라를 만들 때 엄청나게 작고 약한 정부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왜? 개인의 자유를 맥시마하기 위해서 나라는 엄청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힘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머리를 짜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권력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는 삼권 분립을 만들어서 결국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제도를 만들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삼권 분립 법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건국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 후손들은 왕과 그러니까 권력에 눌림받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세계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상권 분립을 가지고 자유인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로 해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미국이 익셉셔널리즘, 미국 예외주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북한을 바로 위에 두고 또 중국이라는 엄청난 또 패권적인 나라를 옆에 두고 위에 두고 그런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어디서나 나서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천부 인권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의 확대, 그다음에 세계 공산주의 팽창의 억제를 위해서 남다른 사명을 추진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예 대놓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천부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신앙의 자유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패권 전쟁의 도덕적 이유를 제공하면서 그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 최근까지 이어지는 그런 건국의 아버지들의 마음,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점점 확장합니다. 원래 미국은 저 위에 동부 해안에 13개 주였는데 어떤 땅은 사기도 하고 어떤 땅은 뺏기도 하고 어떤 땅은 뭐 거래로 그다음에 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운데 파란 부분은 프랑스로부터 샀습니다. 그다음에 텍사스가 이제 스페인의 힘이 약해졌을 때 독립했을 때 이제 합병했고 그다음에 멕시코와 전쟁에서 이기고 뭐 저기 위쪽은 영국으로부터 할양받고 그래서 저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메리카 대륙을 완정하면서 원래 계획은 캐나다도 뭐 갖고 싶었는데 뭐 그것도 잘 안 됐고 그리고 뭐 밑에도 이제 가려 했는데 잘 안 돼서 하와이까지 그냥 가고 알래스카는 평당 2센트에 사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큰 영토를 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는 게 미국은 남의 나라 영토에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무서운 나라냐 나쁜 나라냐 생각할 때 우리나라 영토에 욕심이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미국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영토에 욕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토에 욕심이 있었다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뭐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고
있었고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대해서 어쩔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게 이 나라는 자기 나라가 엄청나게 크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적 큰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를 안심시키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크게 만든 나라를 잘 어떻게 발전시키고 잘 일구기 위해서 기가 막힌 법을 도입했는데 그게 바로 홈스테드 액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수년 동안 경작하면은 그 땅에 소유권을 주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그냥 소작농으로 부리지 않고 중산층, 그냥 소작농, 자립한 경제적 주체로 성장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 개척과 미국이 확장됐을 때 그곳에 가서 터를 잡고 내가 내 땅을 잘 가꾸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려는 수많은 이민자들과 이주민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금광도 발견되면서 수많은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물밀듯이 뭐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부자 되고 싶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전통이 바로 총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행정력보다 사람들이 먼저 간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동사무소와 뭐 우체국가, 뭐 경찰서와 그런 거에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간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땅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국가의 행정 조직보다 그 동네를 먼저 갔을 때 그곳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내가 내 땅과 내 가족과 내 소유를 내 총으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총기의 전통이 여기서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보다 사람이 먼저 갔기 때문에, 마을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무법천지일 수 있는 곳에서 결국에는 내가 내 총으로 나의 재산,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을 지킨다는 그런 미국의 총기 전통이 생겼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자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의 그런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상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공권력의 전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다 상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셰리프, 보안관의 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나 로앤오더 트럼프 대통령도 그 BLM 폭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로앤오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 그랬을 때 이 보안관들이 수많은 저런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른 문명에서 온 사람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로앤오더가 중요하고 공권력이 강력한 그 미국의 전통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총기는 결국에는 자립한 인간이 나를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고 무법천지 안에서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또 개척 정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좋은 땅을, 우리 옛날로 치면 땅 따먹기 하듯이 먼저 선점해서 그 땅을 잘 좋은 나의 농장으로 만들고 좋은 마을로 만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전통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힐빌리들도 결국에 이런 좀 야생적이고 그리고 미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총을 들고 굳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를 보면은 우리와는 다른 정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간다면, 사진을 찍으러 간다면은 이 사람들은 아들들까지도 총을 한 자루씩 들고 간다는 게,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은 상당히 각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미국의 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언제나 수정헌법 2조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총기 소유의 자유가 늘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가 되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영농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가진 엄청나게 많은 물길에 기인합니다. 이 미국의 물길, 이 강의 길이를 다 합치면은 14,650마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옆에 있는 그 낮은 섬들과의 그 수로까지 합치면은 더 길어지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의 양을, 그러니까 수로의 길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독일이 뭐 강이 많아가지고 유통이 좋다고 하는데 독일의 강을 다 합쳐봐야 2,000마일이라고 합니다. 아랍에 있는 모든 강을 합쳐봐야 200마일인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물길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 자영농이 내가 농사지은 것을, 내가 생산한 거를 가지고 저런 밭지선을 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유통 라인을 아주 공짜로, 물길은 그런 딴 길보다 12분의 1의 그런 운송료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 농민이고 1차 산업에 종사
하나하나 얼른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의 천혜의 자원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정부였기 때문에 이 시장의 능력을 맥시마하려고 그러고 세금을 적게 걷고 이미 물길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인프라 건설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땅이 좋은 나라, 명당인 거죠, 한마디로. 지금은 셰일까지 막 펑펑 나와가지고 500년 쓸 석유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자원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농민들이 또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금방 자본을 축적하고 물길이 만나는 곳에 또 좋은 상업 도시들, 금융 허브들이 생길 수 있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급성장해서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총이라는 것이 결국에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 권력 혹은 나쁜 놈으로 지킬 수 있는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고 헌법주의자, 공화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 총기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 3억 정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그 보수주의자들, 그 다음에 전통을 중시 여기는 헌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총기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BLM 폭도들이 이 동네를 휩쓸고 다닐 때 저 부부가 나와가지고 내 프로퍼티 들어오지 말라고 저렇게 총을 들고 해서 BLM 시위자들은 우리가 평화 시위 하는데 너무했다고 이 사람들을 어큐즈 했으나 이 사람들이 다 법률가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미국인이 자기 프로퍼티를 지키는 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더 많은 동의와 지지를 받은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로 총기 소유자들이죠. 이런 헌법의 정신, 미국의 개척 정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했고, 이 사람들이 결국 BLM들이 했을 때 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트로피칼한 티셔츠도 입고 나와서 총 들고 나와서 마을을 지키고 자경단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인이 총에 대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 절대 이런 폭도들처럼 불 지르거나 약탈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BLM들은 총기를 반대하지만 이렇게 도시 경제를 마비시키고 상인들의 피땀 어린 그런 재산을 망가뜨린다고 할 때 상당히 다른 그런 대척점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사진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총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지만 사실 정치적 입장도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들의 55%는 BLM이 인종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당히 정치적인 무브먼트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본질을 잘 파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싱글맘과 외조부와 한 동네 사는 통통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캐스팅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소년 벤스와 이 연기를 한 벤스가 상당히 비슷하고 할머니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엄마가 상당히 문제적 인간으로 잘 묘사가 됩니다. 이 엄마는 옛날에는 참 똑똑한 여고생이라고 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계속해서 새 아빠를 데려오는 조절장애, 폭력 약쟁이 엄마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 에이미 아담스가 정말 연기를 실감나게 했고, 저 오른쪽 사진은 엄마가 이제 약에 취해가지고 동네에서 막 진상을 부리는 모습을 아들이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이제 하지만 이 소년이 그래도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는 줄담배를 피고 아주 입도 거칠지만은 불안한 딸과 딸의 가정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할머니 덕분에 이 소년이 할머니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삶아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도 늘 불안하고 자기 자신조차 잘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할머니는 터프하지만은 언제나 집안일 해라, 일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너 할머니 일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그러면서 핑계대지 말아라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계산기 이 할머니가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울 때도 너 공부한다 하면서 그 180불짜리 계산기를
커피를 사주는 그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녀는 동네에서건 가족에서건 뭐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간다, 이렇게 하면 대학을 뭐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고 또 엄마의 새아빠 밑에서 그 또 약쟁이 브라더를 만나면서 불량배를 어울리게 됐지만은 어느 순간 할머니랑 같이 생활하게 됐을 때 고생하는 할머니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을 다잡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비도 벌고 그러면서 성공해서 예일대 로스쿨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전반은 결국에 이 로스쿨에 간 벤스가 내 삶도 빡센 거죠. 나의 삶도 정말로 알바하면서 인턴십 하면서 힘든데 늘 발목을 잡는 엄마가 있어서 그 엄마를 돌보면서 그래도 엄마를 계속 마약, 이번엔 헤로인 중독돼서 막 보호소, 그 리헵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고생을 하면서 또 가족애를 그래도 느끼고 이제는 내 가족을 잘 돌보는 하나의 그런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영화에 잘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 실질 부인으로 나오는 역시 예일대에서 같이 공부한 똑똑한 이 여성도 영화에서 역시 자수성가한 인도계 이민자 부모의 밑에서 자란 똑똑한 여학생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영화의 주요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사람의 그런 고향 사람들, 이 사람이 자란 마을의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국 지도의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로키 산맥이고, 저 로키 산맥 기슭에서 이번에 500년 쓸 셰일 레볼루션이 일어난, 셰일 가스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뭐 전기차, 뭐 지금 테슬라가 엄청 주식이 좋지만 사실 저렇게 석유가 많은데 그렇게 전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도 한데, 그것이 결국에 또 프래킹을 둘러싼 그 좌우 간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되는 힐빌리들은 레드넥스라고 불리는 에팔레치안 기슭에 사는, 한마디로 뭐 촌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촌사람들. 이 사람들은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고 요게 이제 요즘 사진이라면은 딱 저렇게 정말 딱 봐도 촌스러운 저렇게 하고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 저런 할아버지들이 결국에는 전형적인 좀 힐빌리의 그런 모습인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을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소설에서는 그 할머니가 외출할 때는 코트 주머니에 언제나 총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할머니인데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할머니인데 운전하는데 발밑에 언제나 총을 두고 운전합니다. 그 정도로 총이 정말로 그 나의 분신과 같은 그런 느낌 가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극좌파들을 비난할 때 far left takes away your gun, liberty and God, 그런 식으로 그런 극자들이 너의 총과 자유와 하나님을 가져가고, 교회 타나 기독교 반기독교적 정서를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총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그런 것을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가장 잘 투사하는 사람들이 그 촌사람 미국 사람들인 거죠. 그 도시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에 타는 멋쟁이들 말고 이 촌사람들, 원조 미국인들이 그 정신을 가장 이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 벤스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나누는 그런 세계관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그럽니다. 절대 먼저 시비를 걸면 안 된다. 하지만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 영화에서는 얘가 괴롭힘 당할 때 이제 가족들이 와서 구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소설 속에서는 할머니가 동네에서 약간 모욕을 당했을 때 오빠들이 와가지고 얘를 지켜주고 그놈을 혼내주고, 그 꼬맹이도 누나를 실현시킨 동네 형이 있었는데 그 동네 형한테 가서 자기가 맞짱 뜨다가 맞고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할머니가 언제나 칭찬해 주는 거죠.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 또 맞고 오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러는 것이 결국 힐빌리들의 그런 정서 중에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서가 약자나 너의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벤스 학교에 어떤 애를 괴롭히는 이렇게 나쁜 덩치 큰 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가서 이렇게 혼내주고 오라 그러는 거죠.
우리 저 같아도 그냥 뭐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애가 보나마나 걔한테 맞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주먹에게 한 대 맞아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크는 거다. 그러면서 너도 싸우는 거 배운다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결국에 저는 이런 정서가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전쟁 났을 때,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열심히 참전해가지고 세계 공산주의, 히틀러 전체주의가 팽창해서 한국의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 유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겠다는 이 참전하는 마인드가 결국에 이 사람들이 세계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팽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남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도덕적 배경 아니면 이런 삶에서의 그런 삶에 대한 어티튜드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에팔레치안 기슭에 사는 힐빌리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막 겪으면서 저 위쪽에 있는 곳이 그 골든 벨트입니다. 그 산업 단지들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 촌사람들이 한마디로 이곳에 공장 노동자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그 영화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창골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도시 노동자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이제 미드타운이라는 도시에 간 겁니다. 한마디로 좀 포항 같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AK라는 스틸 회사가 결국에 그 마을 경제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미드타운이라는 곳에서 이 힐빌리였던 외조부가 이주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게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 도시 백인 중산층들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블루칼라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국에 아주 전형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학벌이 되게 좋거나 뭐 되게 교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철강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2층 집, 뭐 수영장도 있는 집에서 살면서 주말에는 이웃들과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아주 미국적인 삶. 그리고 뭐 자식은 공부를 잘하면은 아니면 너는 공부 못하면 그냥 너도 아빠랑 같이 AK 다니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더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고 그런 미국적인 삶이 요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사람들이 다 도시 노동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이때 92년 이후로 이때부터 점점 이 지역이 파란 벨트가 되는 거죠. 민주당 텃밭인 거죠. 왜 노동자는 보통 노동조합을 통해서 민주당 당원이 되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정치 구도였기 때문에 그곳이 다 민주당 텃밭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오바마 시절부터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곳에 있었던 철강 회사 및 여러 제조업 회사들이 다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 기지들이 다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막강하게 부상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이 어느 순간부터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된 것이 결국에 이 제조업 기지가 글로벌리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저런 클린턴이나 바이든 아닙니까? 이런 중국과 미국의 그 사람들에겐 좋은 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미국 중산층 노동자 계층에게는 나쁜 딜일 수밖에 없는 제조기지가 이전하는 아웃소싱이 트렌드가 되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살던 마을들이 다 골든벨트 미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산업단지들이 다 녹슨벨트로 변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뭐 그 동네에서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뭐 포스코 문 닫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공장이라는 것들이 문 닫으면 금방 녹슬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녹슨 벨트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득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저런 사람들인 거죠. 클린턴이나 뭐 바이든이나 헌터 바이든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와 내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제 글로벌리스트 금융 자본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의 시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그런 나쁜 딜. 한마디로 WTO에 중국을 초대한다거나 룰을 지키지 않는 중국을 WTO에 초대한다거나 그럼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역에서는 나프타나 뭐 여러 가지 TPP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국제 무역 질서를 새로 재편하고 결국에 중국은 부상한 중국이 이 사람들은 민주화될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약속을 했지만 시민들에게 결국에 민주화되지 않고 더 무서운 그런 나라로 성장하는 결과가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빅테크,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금융 자본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그런 중국과 결탁한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의 사위가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고 저 금융 자본이 중국에다 투자를 했고 서로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주의 팽창은 안 된다. 중국에 더 이상 부상은 안 된다. 인권의 측면에서 안 되고 국제 공산주의 팽창에 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시민, 미국의 중산층의 이익을 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디커플링 차이나를 외치는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 지금 전쟁을 이 선거를 두고 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호하는 것이 결국에 메인스트림 미디어고 빅테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에서 그 부정선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트위트나 페이스 다 검열을 하는 거죠. 구글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그것이 검색이 안 되게 하고 우리가 뭐를 찾아도 검색이 안 되고 그것이 뜨지를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면은 계정을 정지시켜 버리고 2주간 아니면은 유튜브도 몇 번 반중 얘기하면은 계정 폭파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크 저커버그는 4천억 원을 그 전자개표 시스템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 도미니언이라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 그 뒷돈을 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국에 지금의 전쟁이 단순히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중국과 결탁한 미국의 자본들 그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그 이익 구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지를 치열한 내전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러스트벨트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영화에서 봤을 때 맨날 부부싸움 하고 있고 막 가난하고 막 그런 푸드 스탬프 그다음에 그런데 의존해서 사는 것도 결국에 실업됐기 때문입니다. 그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돼서 그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다 실업자의 마을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실업을 하면서 미국에서 나타나는 일은 결국에 가난과 마약과 가정 붕괴입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붕괴되면 다시 애들이 비행청소년되고 마약하고 또 가난이 되물림되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결국에 그거를 가장 이 영화에서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미국에서 중독자가 늘어난다는 거 하루에 오피오이드 사망자가 150명씩 죽었던 거죠. 한때. 그랬을 때 그것은 결국에 삶에 대한 깊은 좌절, 시간이 넘쳐나고 그랬을 때 결국에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빨간색은 그 오피오이드 급증량인데 저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스트벨트가 있었던 파란색이 오피오이드가 가장 많이 그런 복용되는 지역으로 지도에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마약보다 이 오피오이드 중독이 이 지역에서 아주 급증했다는 것은 이 지역이 가졌던 경제적 절망과 그다음에 가정의 붕괴 또 그런 좌절감의 양상이게 발현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알코올리즘, 남자들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수순은 빤하게 뭐 폭력과 가정 파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 애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비행을 저지르고 그랬던 것도 그리고 이 엄마가 그 길거리에서 진상 부리는 것을 그 자식이 보고 그러는 것도 결국에 그런 쇠락한 러스트벨트 도시에 있었던 그런 사회,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파탄이라는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지만 책에서는 얼마나 복지가 결국에는 사회의 그런 그 더 부조리와 그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가 잘 표현이 됐습니다. 이 차트는 그 할머니도 거기서 푸드 스탬프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오바마 정부 때 얼마나 그 푸드 스탬프 미국은 복지를 할 때 그 푸드 스탬프를 줘가지고 저거는 사진 이제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푸드 쿠폰을 너무 많이 발급해서 오바마 시절에 이렇게 푸드 쿠폰이 발급했다는 거 그만큼 최저 생계 이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복지 수혜자가 돼서 저렇게 많은 푸드 스탬프를 받는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또다시 중산층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저렇게 많은 복지를 하려면은 또 중산층이 그렇게 많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미국의 평균 가정이 연 800불 이상 세금을 더 내는 그런 복지의 과잉, 복지가 과잉되고 또 그 대신 복지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도 늘어나고 국가는 돈을 벌지 못하는데 계속 그런 그러니까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세금은 늘어나고 그런 악순환이 오바마 시절에 많이 벌어지고 또 이것이
낮은 임금으로 고달프게 사는 가정보다는 오히려 복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세월 좋아 보이는 그런 사회 부조리 현상이 그 책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지로 잘 살게 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복지로 잘 살게 된 나라를 본 적도 없고 결국에 돈을 못 버는 국가가 선심 쓰듯이 복지를 하면은 퍼퓰리즘을 하면은 결국에 중산층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국가도 어느 순간 그 재정이 고갈났을 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오바마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 왼쪽 차트는 베네수엘라가 1950년대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미국이 1위였을 때.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쓰레기를 파먹고 살게 된 거.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처럼 땅이 넓고 그런 자원이 많은 나라가 페로니즘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차트는 스웨덴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는 그 나라 얘기고 북유럽 사회주의는 다르지 북유럽 복지는 다르지 똑같습니다. 스웨덴도 프리마켓을 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다가 그런 웰페어 스테이트를 할 때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 결국에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봤을 때 복지하면 망하는 거는 그냥 나라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북유럽이든 남유럽이든 남미든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고친 유일한 사람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만큼 복지 국가가 전환되는 것은 뼈아프고 힘든 일이고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그 구조조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바마 시절에 스튜던트 그런 론이 늘어나고 푸드 트램프 발급량이 늘어나고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 거 헬스케어 코스터가 늘어나고 이런 게 홈 오너십은 줄어들고 이런 게 모든 수치가 다 오바마 시절에 나빠졌다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제조업이 나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리고 국가 재정 지출은 많아졌는데 결국에 세수는 늘어나면서 모든 그 경제가 다 나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작은 정부 파운딩 파더스가 원했던 것처럼 작은 정부, 시장의 극대화를 통해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는 거죠. 우리가 복지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이 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시장, 많은 기회와 많은 고용을 인해서 억대 연봉이 되는 거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기업이 한 50개, 한 100개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이 낮아야 된다는 거고 세금이 낮아야지 다수의 삶이 윤택해지고 정부는 알뜰하게 일하고 그다음에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잘 확충을 해가지고 결국에 힘들어진 사람들이 재기해서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구조가 나야 되는데 정부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가진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다 국가에 복속되어 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 오바마 시절에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심해졌고 그것을 구조조정한 트럼프 시절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경에서 미국 사람들 전반의 삶이 상당히 나빠졌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복지 수혜자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트럼프 신드롬이 2016년에 나타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당시에 그런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이익을 팔아버린 딥스테이트, 그 다음에 결국에 그 미국 시민의 돈과 공장을 가져간 중국을 규탄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forgotten class, 잊혀진 계층의 복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잊혀진 계층이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공약을 들으면서 트럼프를 엄청 지지했고 이전에 러스트벨트라고 불렸던 강력한 민주당 지역이 트럼프로 돌아서면서 지금 저기에서 지금 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일하면서 소박하게 열심히 살면서 살았던 미국의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오바마 시절에 겪었던 아픔을 토로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일런트 메조리티가 되어서 트럼프의 확실한 지지 계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잘 나가는 서부 사람들, 이 사람은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들, 헐리우드 배우들은 다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리콘, 빅텍,
월스트리트, 뭐 그다음에 오른쪽에 더 잘 나가는 동부의 월스트리트, 다 민주당을 지지할 때 이런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지지로 결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자기가 했었던 약속을 정말 돌려주기 위해서 지난 4년간 열일을 했던 거죠. 대통령 되자마자 했던 것이 철강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 철강 업계 종사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철강 관세를 매겼고 무역 전쟁을 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는 해결됐지만 중국이라는 패권 도전국이다 공산주의 팽창 국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후에 패권 전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돼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저런 메이드 인 USA 연필도 막 저렇게 메이드 인으로 만들고, 저런 야구 바따도 옛날 같으면 100% 다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공장이 이전해서 미국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막 진짜 별것도 아닌 것도 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만들면서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물건을 만든다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되찾았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미국에서 만들지 않았던 것을 트럼프 시절에 에너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셰일 레볼루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런 타리프가 조정됐기 때문에, 무역 딜이 잘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많이 얻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에너지 혁명을 통해서 셰일 레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석탄을 다시 캐면서 어떻게 작은 정부분, 규제를 완화시키고 세금을 낮추고, 그다음에 부조리한 국제조약으로부터 탈퇴하면서, 그런 국제조약 자체가 글로벌리스트의 아젠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전반적으로 에너지 업계 종사자들, 제조업계 종사자들 다 직장을 새로 얻고, 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복지에 의존해서 살다가 부부가 다시 맞벌이가 되면서 상당히 미국의 주식도 좋아지고 가정 경제도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인하하고, 다 작은 정부죠.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없애고, 그 다음에 개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뭐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 다시 작은 정부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그 주식 다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다우 2만을 깨더니 2만 5천 깨고, 얼마 전에 다우 3만을 찍어 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졌던 거는 결국에 뭔가 되게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는 그냥 작아지기만 하면은, 세금만 덜 걷고 규제만 덜하면은 결국에 나라는 알아서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다 내 재산이고 내 거면은 열심히 일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냥 냅두면 잘할 텐데 국가가 커지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다시 구조조정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오이드에서도 행정명령을 내려서 오피오이드 특별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최저가 약값을 보장하면서 빅파마들, 그 제약회사들과 싸우면서 결국에 미국 시민을 위하고 이런 기득권의 그 다음에 거대한 금융자본과 그런 회사들과 계속 싸우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익 공유자들과 전쟁을 불사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죽자고 지금 트럼프와 싸우고 있는 게 이번 2020년 대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프로미스가 메이드 된 것을 봤었던 사람들이 지지층이 확대되고, 이번에 정말로 더 큰 표차로 이기는 거가 거의 확실하게 예상이 됐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를 안 했지만 지금 아직도 선거 전을 겪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힐빌리의 느낌과 미국 제조업계 종사자들의 느낌을 같이 가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결국에 뭐 제조업이 좋아지면 운송업도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꾸밀려면 돈도 꽤 들었을 텐데 저거를 저렇게 자기 돈 들여서 꾸몄다는 것 자체가 그 열정과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저는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정이 회복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일해서 자립하는 것이 결국에 흑인이 가져야 할 비전이다. 이전에 민주당이 했었던 그런 증오를 부추기고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은 결국에 흑인 사회의 나태, 마약, 가정 붕괴, 낮은 교육, 가난, 대물림을 야기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 특히 흑인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블랙시트 운동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 사람
사람들이 결국에 열혈 트럼프 지지자가 되어서 저번 선거에서 흑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8%였지만은 이번에는 12% 이상이 나오는 그런 많은 변화가 결국에 트럼프가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국의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키고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과는 달리 사일런트 메저리티가 정말로 언사일런트하게 트럼프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엄청난 일렉션 프로드가 나타났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익을 공유했던 사람들, 중국과 내지는 금융자본과 세계 그런 무역 구조로 통해서 이익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결국에 이 글로벌리스트들, 그 다음에 저커버그와 그 부인이 중국 이민자 출신의 부인, 그 다음에 저것은 CNN의 그런 아침 회의가 유출된 겁니다. 그래서 CNN이 아침 회의마다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를 물을 먹일지, 어떻게 하면 이 뉴스를 새로운 나레이티브를 통해서 재가공할지를 의논하는 게 뭐 다 요즘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확신하는 것은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세계 IT 강국인데 왜 메이드 인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를 당선시키기 위한 고안된 그런 도미니언이라는 기계를 곳곳에서 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취약한 우편 투표를 통해서 막 죽은 사람도 투표하고 그런 내가 우편 투표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가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는지, 지금 재검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망신을 당했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요구하는 그 재검표 자체가 유효성을 따졌어야 되는데 수만 다 같이 센 거죠.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이 보낸 그 봉투와 그 안에 게 맞는지를 세달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였는데 그거는 세지 않고 숫자만 다시 세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도미니언 회사에서 일했더니 이러이러한 부정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도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진영이 이런 선거 부정에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누드 변호사와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외세와 결탁한 그런 중국 내지는 외세와 결탁한 이 선거부정 전체, 미국의 선거부정 전체를 둘러싼 조사를 하는 한 팀이 있습니다. 저 줄리아니와 누구죠? 제니 앨리스, 저 변호사 두 분은 각 주에서 선거인단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지금 각 주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진행됐는데 이분들은 외세와 결탁된 이 도미니언 전체의 선거 부정, 여기에 FBI나 CIA나 법무부가 어떻게 연루됐는지, 중국이 어떻게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은 각 주에서 이 주에서 선거인단이 결국에 이게 유효한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 소송을 투트랙으로 지금 두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의 목표는 모든 이 선거와 관련된 부정, 그 다음에 미국 정치 전반에 걸쳐진 이 모든 부패를 일소시키는 거고,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국가 반역이라는 거죠. 왜? 선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법치 근간을 외세와 함께 건드렸기 때문에 내셔널 트리전의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지금 여러분 바이든은 270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소송 중인 그 주를 빼면은 저게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 중에서 어떤 주가 몇 표가 누구한테 더해져서 270을 먼저 만드느냐, 아니면은 270이 둘 다 안 만들어져서 결국에 그것이 상하원에서 투표가 되느냐, 그거를 두고 지금 선거를 둘러싼 소송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 CCTV에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서, 참관인들 다 내보내고 나서 저기서 돌돌이 가방 꺼내가지고 바이든 표 막 나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저 여성도 정말로 격분해가지고 자기가 본 부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박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트위터에 올리면 그 빅테크들이 이거는 다 가짜일 수 있는 뉴스다, 그러고 어떨 땐 차단해버리고 어떨 땐 중지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도미니언 부정선거의 서버가
압수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낙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며칠 전에 자기에게 The Most Important Speech라는 스피치를 통해서 미국의 존립과, 이것은 미국의 존립과 관련된다는 거죠. 이 선거 부정을 철저하게 동의를 합니다. 결국에 이 선거 부정이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공화당 그 선거 부정을 하지 않는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존립하는 나라인지 아니면은 세계 공산주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지가 걸려 있는 그런 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문제를 두고 이 전쟁을 왜 그것이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마땅히 해야 되는 헌정수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결의와 자신감을 보였던 연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엊그저께 며칠 뒤면은 큰 일이 터질 거라고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각 주별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서 어떤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그 시작의 예고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척 소수파기는 하지만은 뭐 주별 소송에서 뭐 잘 승리를 해서 270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무효가 돼서 결국에 상하원에서 선출을 할 때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에 또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투표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트랙에 의해서 모든 걸로 부패가 소탕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편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법관들이 지금 전진 배치돼서 각 주별 소송에 지금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에이미 베렛, 코니 베렛을 마지막으로 지금 보수 쪽 이제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장악했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이 특바여서가 아니라, 그 보수 대법관들이 특바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국 법과 정의, 헌법을 중시하는 공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의 수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옛날부터 외쳤던 Drain the Swamp 해가지고 정말로 부패한 자들, 나의 이익과 나의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의 가치를 배반한 사람들을 정말 씨를 말려버리는 일을 우리가 조만간 꼭 보기를 저는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수감사절을 즐기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거 역시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내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거, 내가 가다가 병을 걸릴 수 있을지언정 가겠다는 그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추수감사절 자체가 가족, 신앙, 미국의 건국 정신, 그게 결국에 도전과 개척, 또 하나님께 그거를 성공한 것을 감사드리는 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뭐 개랑 놀다가 지금 실금이 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2달간 또 마스크를 더 쓰게 한다 그러고, 또 앞으로 카밀라랑 뭐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할 거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합니다. 다시 힐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힐빌리에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게 이 두 여성 배우가 얼마나 이 여우주연상을 향해서 열연하는 그런 걸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와 늘 불안했지만 할머니와 안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가정이 주는 안정과 평안이라는 점에서 정말 집에 가서 우리 애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또 이 아이가 집은 불안했으나 해병대에서 진정한 남자로 성장하는 모습이 책에서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해병대는 정말로 거기 들어간 청년들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정말 업그레이드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 또 애국 정신을 또 북돋아 주며 그 다음에 가정의 미진한 역할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얘한테 학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 가서 그거를 배우는 모습이 책에서는 잘 나타나서 결국에 그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포항에 있는 무적 해병대에 저희 아이와 그때 놀러갈 초대받은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로 되게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초대받았을 때 이 해병대 식당을 가서 밥을 한 끼 먹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고 너무 맛있어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먹는 저 음식과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원래도 넉넉하게 못 받았을 텐데 식량의 3분의 1밖에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밤 12시에 저런 열병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못 먹고 배고픈, 그러니까 저렇게 밥을 잘 먹여줘야지 좀 애국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렇게 밥도 못 먹고 다리를 90도까지 올리는 세계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저런 행군을 해야 되는 북한 군인에게 어떤 애국심과 어떤 그런 신념이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우리가 늘 북한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결국에 극적한 변화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것이 그럴 수 있는 분명히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해병대, 특히 미국의 군부는 유일하게 트럼프와 같이 싸우고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세와 결탁하기보다는 나라를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점에서 이런 플린 장군과 함께 저렇게 부패한 걸로 알려졌던 F3 letter 기관이 부패했다고 시니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CIA, 그다음에 법무부 다 부패해서 지금 조사를 전혀 안 하는 이렇게 많은 정황이 있는데 FBI, CIA, 법무부 지금 한 명도 조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FBI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몇 달씩 깔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저런 집단들과 지금 미 군부가 이제 대결하는 양상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영화에서 보면 할머니가 친구들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공부하라 그러는 거죠. 환경을 탓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너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라. 그런 할머니의 뼈 때리는 가르침이 결국에 이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국가는 안보와 헌정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공교육을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다음에 올바른 자유민주적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역사관을 가르치는 그런 좋은 공교육을 제공하고 법치에 의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딱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큰 정부를 하겠다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뭔가를 할 때마다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 그 다음에 헌정질서가 망가지는 양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대단한 복지 제도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게 베네수엘라 소아과 사진입니다. 저게 무슨 무상의료의 천국입니까? 결과인 거죠. 저렇게 많은 석유를 가지고도 지금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도 제대로 못해서 자동차도 못 타고 다니는 나라가 됐던 것. 아르헨티나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많은 자원과 저런 넓은 영토를 가지고도 맨날 국가 경제가 파탄나서 시위를 하는 모습 다 국가가 커지려고 했을 때 앱솔루트 파워는 커럽지 앱솔루틀리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면서 결국에는 개인의 모티브를 줄이고 결국에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가 봤을 때 국가의 역할은 딱 저 정도에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안보와 헌정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정말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도 6명 억류되어 계시고 그런데 모시고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좋은 외교를 하지 않아서 국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공공한 처지에 있고 국가는 마땅히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파탄난 경제를 남겨주면 안 되는데 국가가 엄청난 국가 채무를 통해서 정부 채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힘든 상황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잘 시키기는커녕 저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수능에 내가지고 정말 수험생들 기운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지금 빨리 선진 백신을 빨리 가서 사오지는 않고 자꾸 우리의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이 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는 것은 헌정의 파괴와 상권 분립의 망가짐 아닙니까? 그리고 증세하고 신앙의 자유 억압하고 시장 개입하고 파퓰리즘하고 그런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아주 쏙쏙들이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결국에 수많은 힐빌리의 주인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혹시 불우했더라도 이웃과 공동체와 또 국가 조직과 군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꿈을 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작은 정부가 법치를 실천하고 개인과 시장이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부국강병을
전쟁을 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가정에서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와야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우리 모두 지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세상의 역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더라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조슈아 왕과 아그네스 초, 또 지미라의 회장이 홍콩에서 구속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애통했지만은 우리가 이 어둠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게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랑 안 맞아서 우리가 쉽게 낙담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에 우리가 가진 분별을 통해서 이길 편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중한 중보자 계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더욱더 화이팅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또 골방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